그러한 안태훈이 우리에게 밀사를 보내온 것이다. 정씨 등의 밀사를 만나본 결과 안진사는 비밀리에 나를 조사한 뒤 군인 나이 어리지만 대담한 인품을 지닌 것을 사랑하여 토벌하지 않을 터이지만 군이 만일 청계를 침범하다가 패멸당하게 되면 인지가 아깝다는 후의에서 밀사를 보냈다고 한다. 나는 즉시 참모회의를 열고 논의한 결과 나를 치지 않으면 나도 치지 않는다. 어느 쪽이 불행에 빠지면 서로 돕는다는 미락이 성립되었다를 두고 동어기에 파수막을 지어 군인의 선박 출입을 언금하였다. 우리는 신천군의 외놈들이 비치한 백미 천여석을 몰수하여 산 아래 마을의 백밀일석을 폐업사까지 운반하는 자는 백미 세마를 준다고 훈령하였다. 운반하는 비용을 후하게 쳐주었더니 하루 만에 모두 폐업사로 옮길 수 있었다. 나는 각 동네의 동학당을 빙자하면서 금전을 강제로 빼앗거나 행패하는 자가 있으면 즉각 보고하라고 훈령을 보내고 고발되는 대로 체포하여 무기 있는 자는 무기를 빼앗고 권장 퇴장으로 다스리고 맨손으로 행패 부리는 자도 엄히 다스렸다. 그러자 사방이 평안해지고 민심이 안정되었다. 나는 날마다 군인들에게 실전 연습과 전술을 배우게 하는 한편 현이는 초빙하는 글을 발표하고 또 9월산 주위에 지에 있다는 인사를 조사하여 혼자 직접 걸어서 방문하기도 하였다. 그러던 신천군 월정동의 송종호를 스승으로 삼고 사람과 말을 보내어 산사에 모셔 자문을 받았다. 송씨는 일찍이 상해 등지에 다녀와 해외 사정에도 정통하고 사람됨이 걸출하여 영웅의 기풍이 있었다. 또한 풍천군에서는 허군이란 명사가 찾아와 합류하였다. 허씨는 문필이 뛰어나고 신무의 밝은 사람이었다. 또한 폐업사에는 도승으로 명성이 자자한 하은당이란 스님이 주지하는데 그 제자와 학인을 합쳐 수백 명의 남녀 승도가 있었다. 나는 때때로 하은대사에게 도학을 들었다. 폐업사에서 우리는 간간히 최고회의를 열어 장례 방침을 의논하였다. 당시 경군과 외병이 해주성을 점거하고 주위에 흩어진 동학교도를 소탕하고 점차 서쪽으로 웅진, 강령 등을 평정하고 이제 항령으로 넘어간다고 한다. 그런데 나의 부하 가운데 촌락으로 내려가 재물과 보물을 약탈하다 발각되어 엄한 형벌을 받으면 도망가서 이동엽의 부하가 되거나 아예 도적질을 하고 싶어서 야간에 도주하여 이동엽의 부하가 되는 자들이 증가하여 나의 세력은 나날이 줄어들었다. 최고회의는 기회를 보아 나에게 송합 접주의 감투를 벗기기로 결정하였는데 이것은 나에게서 병권을 박탈하자는 야심이 아니요 나의 몸을 보정케 하려는 방책이었다. 회의의 보관은 허군을 평양에 보내어 장호민의 소개로 황주병사의 양해를 얻고 난 뒤 폐업사에 있는 군대를 나 대신 허군에게 인도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일로 허군은 송종호의 편지를 지니고 평양으로 출발하였다.
그때 내 나이 19살 가보년 경이었다. 나는 며칠 동안 신혈과 두통이 심하여 방에 누워 치료 중이었다. 하은당이 문병 와서 나를 자세히 보더니 홍역도 치르지 못한 대장이로구려 하면서 의영장 이용선에게 나의 방 출입을 금지시키게 하고 자신이 직접 치료를 전담하고 홍역의 경험이 있는 나이든 여성으로 하여금 간혹해 하였다. 어느 날 이동엽이 정군을 이끌고 우리를 침공한다는 급보가 있자마자 이동엽 군대들은 총 쏘고 칼 휘두르면서 절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우리 군인들은 뿔뿔이 도망가거나 육박전을 벌였다. 이동엽은 자신의 부하들에게 김접주에게 손대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호령하였다. 이동엽이 나를 미워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박해하며 후일 큰 화를 입을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나는 해월이 임명한 접주인이 동학의 정통인 반면 이동엽은 임시 방편으로 임종현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제2세 접주이기 때문이다. 이동엽은 영장 이용선만 사형에 처하라고 명령하였다. 이동엽은 영장 이용선만 사형에 처하라고 명령하였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돌연히 자리를 박차고 나가 이용선은 나의 지휘 명령에 따라 행동한 것뿐이다. 만일 이용선이 죽을 죄가 있다면 그것은 곧 나의 죄이니 나를 총살하라고 큰 소리로 호령하였다. 그러나 이동엽은 부하들을 지휘하여 나의 손과 발을 꼭 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해놓고 이용선만 끌고 갔다. 얼마 후 동네 어귀에서 총소리가 났다. 절 안에 있던 이동엽 부하는 거의 퇴각하였는데 이용선이 총살되었다는 보고가 돌아왔다. 즉각 동네 어귀로 달려가 보니 과연 이용선은 총에 맞아 죽었고 입은 옷이 전부 불에 타고 있었다. 나는 이용선의 머리를 껴안고 통곡하다 저고리를 벗어 이용선의 머리를 감싸고 동네 사람들을 지휘하여 정성껏 묻어주게 했다. 그 저고리는 어머님이 내가 동합 접주로 지도자 노릇한다고 처음으로 지어보내주신 명주 저고리였다. 내가 눈 속에서 벌거벗은 몸으로 호곡하는 것을 본 이웃 사람들이 의복을 갖다 주었다. 이용선은 한경도 정평 출신인데 장사하러 황해도에 와서 살고 있었다. 그는 사냥하는 총술이 있었고 무식하지만 사람을 다스리는 재주가 있어 내가 화포영장에 임명하였던 것이다. 그 아들과 조카가 와서 정평 본향으로 이용선의 주검을 이장할 때 사람들로부터 피살 당시의 정황을 설명 듣고 또 시신을 꺼내다가 내 저고리로 얼굴을 싼 것을 보고서 나에게 나쁜 감정을 품지 않고 돌아갔다는 말을 들었다. 이용선이 죽은 날 밤 나는 부산동 정덕연의 집으로 가서 그간 사정을 설명하였다. 정씨는 이용선의 죽음은 불행한 일이지만 형은 지금부터 일을 마무리 지어야 할 장부이니 수일간 홍역의 여독을 풀고 난 뒤 나와 함께 풍진을 피하여 유람이나 떠납시다. 아니요, 이용선의 복수를 해야 합니다. 복수는 의리에 당연하나 경군과 외병이 아직 9월산에 수탕하지 못하는 것은 산밖에 이동엽 부대가 크고 산속 폐업사에 우리 부대가 험한 산세에 의거하고 또한 정예부대라고 탐문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두 부대의 싸움 소식을 듣고서 경군과 외병은 즉각 이동엽 부대를 섬멸하고 즉시 폐역사를 점령할 것이니 복수를 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정씨 집에 2, 3일간 요양한 후 나는 난을 피해 장영군 몽금 부근의 동네로 옮겨 3달간 응거하였다.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이동엽은 벌써 잡혀가 사형을 당하고 각 군의 동학군은 거의 수탕되었다고 한다. 나는 정씨와 같이 턱골 본가에 와서 부모님을 배웠다. 당시 외병들이 축천장에 진을 치고 동학당을 수색하는 중이라 부모님은 매우 불안해하셨다. 부모님은 나에게 멀리 가서 화를 피할 것을 권유하였다. 다음 날 정씨가 청계동 안진사에 가보자고 하나 나는 주저하였다. 안씨가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패군의 장수인 내가 포로 같은 대우를 받는다면 두고두고 후회될 것이 염려되었다. 그러나 정씨는 안진사가 밀사를 파견한 진해는 군사적인 원조나 계략이라기보다는 나이 어린 형의 담대한 기계를 아낀 것이니 염려 말고 같이 가자고 힘써 권고하였다. 나는 정씨와 같이 그날 천봉산을 넘어 청계동 입구에 도착하였다. 청계동은 사면이 험하고도 수려한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민가는 40채로 드문드문 흩어져 있었다. 동네 앞에는 한 줄기 긴 강이 흘러가고 그 옆 암벽 안에는 안진사의 친필을 새긴 청계농천이란 네 글자가 흐르는 물소리에 따라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다. 동네 어귀에 작은 산이 하나 있었는데 산 꼭대기에는 포대가 설치되어 있었다. 파수병의 질문에 명함을 제시하니 의뢰장이 허가하였다며 호위병이 우리를 인도한다. 호위병을 따라 의료소에 들어가면서 관찰하니 문 앞에는 자그마한 연못과 그 안에 한 칸의 초가정자가 있었다. 이곳에서 안진사 육형제가 평소 술 마시고 시를 지으면서 소일한다고 한다. 본체의 대청을 올라가니 벽 위에는 안진사가 친필로 쓴 의뢰소 세 글자의 현판이 붙어 있었다. 우리의 명함을 본 안진사는 본체에서 친절하게 영접하였다. 수인사 후 안진사는 김석사가 폐업사에서 위험을 벗어난 후 심히 우려되어 애써 탐색하려 했으나 계신 곳을 모르던 터에 금일 일처럼 찾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말문을 연뒤 물었다. 부모님이 모두 계신다고 들었는데 어디 편히 계실 곳이 있습니까? 달리 계실 곳이 없어 아직 본동에 계십니다. 고 대답하자 즉시 오일선에게 총 가진 병사 30명을 지정하여 오늘 중으로 턱골에 가서 김석사 부모님을 모시고 가까이에서 우마를 잡아 가산 전부를 옮기라 고 명령하고 인간의 가옥 한 채를 매입해 주었다. 이리하여 그날 바로 청계동 생활이 시작되었다. 이때 내 나이 20살, 을미년 2월이었다. 안진사는 날마다 사랑에 와서 내가 없을 때라도 내 동생들과 놀고 친구들과도 담화하든지 서적을 보든지 마음대로 안심하여 지내라고 친절히 부탁하였다. 안진사는 6형제는 큰형이 태진, 다음이 태연, 태우는 세 번째이고 넷째는 태건, 다섯째는 태민, 여섯째가 태순이다. 6형제 모두 학식이 풍부하고 인격이 높았는데 그 중에서도 안진사는 탁월하였다. 안진사는 나를 시험하기 위해 종종 질의도 하고 담론도 하였지만 당시 나는 유치한 수준의 행동이 많은 때였다. 화창한 봄날 안진사는 술과 안주를 차려 폭군들을 데리고 놀면서 씨름판을 벌였다. 마지막 결승에 오른 두 사람은 재주와 힘이 비등하여 쉽게 승부가 나지 않았다. 안진사는 용맹스럽게 씨름하는 것을 구경하다가 내게 물었다. 창수가 보기에
어느 사람이 이길 것 같은가? 키가 크고 힘이 세 보이는 사람이 질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하자 안진사는 다시 그 이유를 물었다. 아까 씨름할 때 키 큰 사람의 바지가 찢어져 벌기가 드러나 그 사람은 기운을 다 쓰지 못하는 듯 하니 단연코 그 사람이 질 것입니다.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과연 그 사람이 진 것을 본 안진사는 나를 더욱 사랑하였다. 진사는 아들 셋 있었는데 맏아들 중군으로 당년 16에 상처를 들었고 자색 명주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서 돈방총을 메고 노인당과 신상동으로 날마다 사냥을 다녔다. 중군은 연기가 넘치고 여러 군인들 중에서도 사격술이 제일로 나는 새 달리는 짐승을 백발백중으로 맞추는 재주가 있었다. 태건 씨와 숙지 늘 동행했는데 어떤 때는 하루에 노루와 고라니 등을 여러 마리 잡아 그것으로 군사들을 위로하기도 하였다. 진사의 6형제는 거의 다 술과 독서를 좋아하며 짐승을 사냥해 오면 형제가 반드시 한데 모였고 그 외에도 오주부, 고살림, 최선달 등이 모였다. 나는 술을 마시고 시를 을조리는데 아무 재주가 없지만 함께 초청받아 산짐승과 들쇠고기의 진미를 맛보고 같이 즐겼다. 안진사는 자기의 아들과 조카들을 위하여 세제를 만들었다. 당시 빨간 두루마기를 입고 머리를 따 늘어뜨린 8~9세의 정근 공근에게는 글을 읽어라 써라 독려하면서도 맏아들 중군에게는 공부 안 된다고 질책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안진사 6형제는 모두 문사에 풍모가 있었으나 유약해 보이는 점이 하나도 없었고 특히 안진사는 눈빛이 찌를 듯 빛나 사람을 압도하는 기운이 있었다. 당시 조정 대관들 중에서 글로써 항쟁하던 자들도 처음에는 안진사를 악평하였지만 얼굴만 마주대하게 되면 부지불식간에 경애하는 태도를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나의 관찰로도 그는 퍽스탈하여 무식한 아랫사람들에게도 교만한 빛 하나 없이 친절하고 정중하여 위아래 모두 더불어 함께하길 좋아하였다. 안진사는 면모도 밝고 수려하였지만 다만 주량이 과하여 코끝이 빨간 것이 흠이었다. 나는 당시 시객들이 안진사가 지은 명작 유희시들을 외우는 것을 많이 들었다. 안진사도 종종 나를 청하여 스스로 잘된 작품이라 생각하는 것을 많이 들려주었다. 그러나 내 기억에 남는 것으로는 동학당이 창궐할 때 지은 시만 생각난다. 안진사는 또한 황석공의 소서 구절을 자필로 써서 벽장문에 붙이고 술기운이 있을 때마다 낭독하였다. 안진사의 아버지 인수씨는 동안이나 해주 분해에서 살았는데 진의 현감을 역임한 뒤에 많은 재산을 친척들에게 나누어주고 300여 석 추수할 자본만 남겨가지고 청계동이 산수가 수려할 뿐만 아니라 피난지가 될 만하다고 생각하고 장송 중군이 2살 때 청계동으로 이사하였다. 안진사는 과거 수험생으로 경성한 김종환 집에 다녀간 머무르면서 김종환이 시간일 때 서가에 합격하였다. 그리하여 안진사는 김종환의 문객이니 식구니 하는 소문이 있었다. 나는 날마다 그 집 사랑에 다니며 놀았다. 나이가 50여세 되어 보이고 기골이 장대하고 얼간이 매우 검소한 노인 한 분이 종종 사랑에 들렀는데 안진사는 그분을 지극히 공경하고 영접하고 높은 자리로 모시곤 했다. 하루는 진사가 나를 소개하여 그분께 배하를 시킨 후 나의 양력을 소개해드렸다. 그분은 고능선이라는 학자로 사람들은 고살림하고
불렀다.